지금부터 오픈데이터 포럼 7월 열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고 계신 분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픈데이터 포럼에서 강사를 맡고 있는 박지환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들 선거 데이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오픈 데이터 포럼이 지난달에 6월 행사를 강원도에서 지난주에 개최했는데 숨가쁘게 한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선거 데이터 관련된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할까 하고요. 오늘은 중앙일보 환경닷컴, 뉴스타파 등 언론사에서 참석해 주셨고 카카오에서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전환 기술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인사 말씀을 오픈데이터 포럼 운영위원장이신 윤정수 변호사님께서 원래 해주시는데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고객이 참석을 못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 말씀은 행정안전부 정부 혁신기획관 송상남 행정관님 모시고 잠깐 인사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약간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행안부의 정부혁신기획관 송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비교적 오픈 데이터 포럼이 매월 아주 흥미로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벌써 참석한 지 오늘 포함해서 제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했고 우리 정부청사 별관에서 또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했고 오늘 또 이렇게 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에는 주로 통계라고 했지만은 통계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식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정책을 설명한다거나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범위를 확장해 나갈지 이것에 대해서 좀 흥미롭기도 하고 그 한계를 좀 가늠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계신 우리 박지환 변호사님하고 윤정수 위원장님 계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관심 갖고 찾아주신 플로에 계신 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 물론 이제 행안부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공 데이터 전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 워낙 방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 훨씬 더 어떤 정책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언론, 그다음에 언론에서 선거 보도를 할 때 이런 것을 사용을 했는데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하게 되는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패널 분들이 조금 많은 관계로 원래 저희가 순서를 네트워킹 시간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끝난 다음에 네트워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픈데이터 포럼 운영위원이신 최진순 소장님께서 사연부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더위에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근데 첫 시작이 굉장히 무겁고 또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분위기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풀어가야 할 이슈들이 많은 것이 공공데이터 분야이고요. 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분야 역시
우리 삶과 또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직결되는 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에 계신 전문가 분들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의 개선점들이 있는지 현업에 계시니까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경제신문의 최진순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픈데이터 포럼에서 매월 작은 토론회 세미나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 역시 우리 삶과 밀착되어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아까 김슬님도 비슷한 이야기 하셨는데 많은 개선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 또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여주고 계신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에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뭐 다 잘 아시다시피 평면적인 언론 보도가 아니라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그리고 또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이랄지 개선점들이 있을 때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가 그 대안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 데이터 관련해서도 선거 데이터라는 게 비단 뭐 투표율이나 개표율, 투표소 정보 같은 그런 기본 데이터 외에도 해외에 있는 소셜 데이터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또 유권자 개인정보 데이터들, 예를 들면 정치 성향이나 뭐 소득 수준별로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뭐 이런 데이터까지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선거 데이터의 규모나 양, 또 수준, 직접 수집하고 활용하고 계신 언론사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각사별로 사례도 발표하실 거고 또 개선점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련한 이 선거 데이터 관련 데이터 저널리즘 이슈에서 나오고 있는 분야들이 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패널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다뤄야 할 내용도 조금 많은데요. 조금 빨리 시간이 진행이 돼서 저도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요. 오신 분들 순서대로 발표 자료를 듣고 그 다음에 패널 분들과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준비해온 패널 분들 발제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한 10분에서 한 20분 사이, 그냥 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중앙일보가 혁신을 많이 하면서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도 가장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반응도 좋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오신 김한별 디지털 콘텐츠 랩장님이 6.13 지방선거 데이터 저널리즘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중앙일보 사례를 중심으로 그 발표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한별 랩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저 김한별이라고 합니다. 일단 좋은 자리에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사례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발표할 제목은 주제는 이제 최진순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정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은 선거에서 나온 데이터는 아니고요. 선거 전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먼저 했던 보도 사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그 선거 후에 나온 데이터를 갖고 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저희 이름이 그 디지털 컨텐츠 랩, 그게 지금 저희 현 부서 이름인데요. 원래 이름은 데이터 저널리즘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올 연초에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원래는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2016년 7월이고요. 그래서 올 여름이면 이제 이달로 딱 만 2년이 됐네요. 그리고 지금 구성은 제가 지금 데스크를 맡고 있고요. 기자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사실상 기획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재도 하고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는 어떤 웹 기획자 역할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3명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1명이 있고요. 그렇게 팀을 이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운 좋게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상도 받았었고, 작년이었죠. 작년에 탄핵 정국 이후에 생겼던 대선 관련된 보도로 해서 선관위에서 주는 인터넷 선거 보도 대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드릴 그 컨텐츠 관련해서 기자 앞에서 준 이달의 기자상 6월달 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혹시 나중에 잠깐 홍보 타임을 가지면 저희 거 나중에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중앙일보 홈페이지 들어오면 저기 가운데 보면 디지털 스페셜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저희 거 모아놓은 거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도 저기 눌러주시면 저 부분 눌러보시면 저희 거 모아놓은 페이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보도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인터랙티브 페이지고요. 이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된 기사들, 일반 디지털 기사를 수로 6개 정도 되나요? 그래서 6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된 저는 이제 데스크로서 전체 총괄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실무적인 작업은 기자 1명이 기획을 주로 담당을 했고요. 저희 기자 4명 그리고 또 1명 저희 팀 내 데이터 분석가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작업을 주로 했었고요. 두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나 같은 저런 영상도 만들었었는데요.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디지털 콘텐츠랩의 배영훈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디지털 콘텐츠의 손민아 기자입니다. 지금 중도와 청취는 기초로 없습니다. 청취는 이번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컨텐츠 혹시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셨던 그 룩은 뭐냐면 저희가 기초의회, 지방의회 이번에 선거가 여러 단위가 있었으면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기초의회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썼는가. 물론 이제 이번 선거에서 뽑힌 기초의회 의원들이 한 전대죠. 전대 기초의회 의원들이 우리 돈을 갖고 어떻게 썼는가를 한번 따져봤고요. 그 다음에 규정한 대로 제대로 돈을 썼는가. 예를 들면 의장단, 의장, 부의장, 이런 의장단들이 업무 추진비 같은 걸 쓰는데 이것은 추가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돈을 어떻게 썼는가는 예결산 보고서를 4년치 예결산 보고서를 다 같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드러나지 공개되지 않는 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의장단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썼는데 일을 제대로 했다면 되겠죠. 그래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 기초의회 제일 첫 번째 업무는 그 해당 지역에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재개정 업무인데 재개정을 제대로 했는지 그게 쉽게 말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의원 발의로 해서 재개정을 한 게 얼마나 됐는지를 따져보려고 그걸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고요.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만들었던 게 아까 그 컨텐츠고요. 그거를 일반적인 우리 미디어에서 보도할 때 당연히 그래서 통계가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어디는 어떻게 했다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 226개 기초의회를 본인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폴다운 메뉴로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을 고르면 서울시 무슨 구 아니면 어디에 무슨 군 이런 식으로 고르면 해당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인 모양 자체는 아까 보셨지만 계산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UIX가 그래서 자기가 본 거를 하면 꼭 계산기에서 이렇게 계산 결과가 영수증이 나오실 쭈루룩 나오도록 만들었었고 그래서 성과를 보면 대략 저희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 내부에서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100만 PB 이상이 기록이 됐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저걸 보고 나서 다른 기사를 또 본 비율이 30%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흥미를 느껴서 다른 기사를 같이 찾아본 사람이 저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얻었고요. 정성적으로도 보면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걸 예를 들면서 우리 기초의회 제대로 운영하도록 해달라고 국민청원도 한 4건 정도 저희가 확인한 것만
당시에 확인한 것만 한 4건 정도가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 저런 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냥 자기 취업준비생인데 이거 보고 정말 자기 기초의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누가 뽑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저런 메일도 받고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는 거 좀 됐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유입 경로도 보면 저희 모바일로 당연히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 여기 카카오에서도 보셨지만 큰 어떤 N모 포탈이라든가 D모 포탈 이런 포탈 의존도가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상위 유입 경로 중에 그쪽에서 들어온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 바이럴이 일어나서 커뮤니티 페이지에서 저희가 보통 유통 유입 경로를 해놓지 않는 그러니까 기타라고 분류되는 데서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뿔뿌리 민주주의를 다뤘는데 컨텐츠 유통 형태도 뿔뿌리식으로 됐다라는 거 저희는 되게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26개 기초의회에서 4년치 예결선서를 전수를 다 말씀드리고 그것만 본 건 아니고요. 저기서 나오는데 안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명목을 정확히 안 써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정확히 보기 위해서 제 명칭을 까먹는데 왜 영수증들 다 올리도록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사이트들 당연히 다 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면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업무 추진 및 조율의 재개 정립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걸 갖고 만든 데이터였고요. 그래서 받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였냐면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저거를 CSV 파일로 정리를 했을 때 약 한 37만 행 정도가 됐고요. 연륜 9열 정도 있고 37만 행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례 재개정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회신율이 되게 낮아서 상대적으로 적게 한 5만 행 정도 저렇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었고요. 그 이유가 사실 이 모임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목적은 사실 여기 있었고요. 앞에 했던 내용은 사실 저희 자랑한 거고요. 여기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았는데 쉽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226개 의회에 다 제각각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겠다는 것이 일단 제일 컸습니다. 기초의회 물론 개별 다 지자체, 지방자체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기초의회 226개 다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나하나 한 건씩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 건씩 할 때마다 저희가 양식을 이렇게 좀 맞춰주십시오라고 하고 양식을 전번도 엑셀 파일로 하나 첨부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예상을 했지만 다 제각각 왔습니다. 다 제각각 양식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형식 자체도 엑셀로 했지만 엑셀로 주신데 거의 없었고요. PDF, 아래 한글 파일, 아니면 이미지 파일, JPG 파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수작업으로 다시 계산이 가능한 CSV 파일로 다시 바꿔야 했겠죠. 그 작업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보면 열 이름도 저희가 이렇게 열 이름을 이렇게 주세요라고 줬지만 그거대로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 제각각 다 주셨어요. 날짜 포맷도 여기 써놨지만 2014년 7월 2일 이렇게 주신 데도 있고 1/7/14 이렇게 주시면 저거 다 통일시켜야 되겠죠. 다 맞춰야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할 때 다 제각각의 의미고 읽힐 테니까 그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공개 포털이 물론 있죠. 근데 가서 청구 목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26개 의회에서 준 그 결정 통지문을 하나씩 열어서 파일을 하나씩 다운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야 될까? 이해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그거를 정보공개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각자의 판단으로 다르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도 있고 비용을 청구한 데도 있고 청구하지 않은 데도 있었습니다. 비용을 청구하신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내야 하느냐의 문제는 좀 사실 터치하고요. 거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저렇게 많은데 어떤 데는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매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10일 내에 결제를 안 하면 데이터가 날아가 버립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가 그렇게 날아가 버린 거죠. 저희가 저게 청구한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봤는데 그 사이에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청구하고 다시 그 절차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변수를 몇 개를 요청을 했냐면 8개를 요청했습니다. 자, 집행일자 어디서 썼냐? 그 다음에 시간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안부에서 권고사항,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권고사항이 보면 오후 11시 이후에는 저런 업무 추진비를 결제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11시 이후에 쓴 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몇 명이 같이 썼느냐, 금액은 얼마고, 목적이 뭐고, 내역이 뭐냐, 그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썼느냐, 그다음에 뭐 등등등을 결제 방법, 뭐 사용 장소 뭐 이렇게 했습니다. 청구대로 주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안 주시거나 특히 안 주신 게 이제 시간하고 장소 공개율은 한 30% 정도에 그쳤습니다. 전체에서 한 30% 정도만 시간 장소를 공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청구를 안 한 데이터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요청한 대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그 유지 관리하고 있던 그거 그냥 통으로 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저희는 저거를 빠진 거는 빠진 거대로 다시 체크해야 되고 불필요한 건 또 불필요한 거는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거쳐서 만든 게 아까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보시면 이런 사례들이 저렇게 양식들이 전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저걸 다 다시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통일된 양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아까 같은 저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인데 저희 이제 여기 김강민 기자도 있고 저희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정리하는 사람들끼리 안녕 말씀 계시고 잘 아는 있는데 정보공개 청구할 때마다 늘 부딪히는 문제가 저겁니다. 뭔가를 요청을 하면 그걸 아까 말씀드린 요구한 대로 하면 그거를 정보를 수정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내가 해줄 그런 의무가 없다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대법원 판례인데요. 보면 전자적인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료를 검색해서 청구해야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면 편집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편집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해당 기관에게 무리한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이 작업을 해주려면 우리 아무것도 일 못해 우리 문 닫고 이것만 해야 돼 이런 작업이 아니라면 해주는 것은 검색 편집하는 것은 정보의 생산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저런 게 논란이 될 때는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할 때마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 혹은 중앙정부도 크게 다르진 않고요. 기관마다 하면 그거 다시 편집해서 엑셀 파일로 아니면 요청한 그런 양식대로 주려면 이건 정보의 재가공에 해당된다. 나한테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 무리한 요구다. 라고 안 해주신다. 아까 스캐너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취합적 판정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있고 같은 기관 내에 옆부서에 있고 이런 거는 아니고 다른 기관에 있는 걸 내가 뭘 가져다가 편집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할 의무는 없으시겠죠. 그런 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안에 있는 거를 같이 취합하는 건 그거는 아니다라는 게 이게 옛날 안행부 시절에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 그렇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거를 말씀을 드려도 안 해주시는 거죠.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은 같은 정보공개 청구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르고 담당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할 방법이 과연 없을까? 아니면 최소한 양식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JPG 파일로 주고 아래 한글 파일로 주고 이런 거 말고 양식이라도 최소한 공개할 때는 양식이라도 통일을 해주면 저희가 그 정도 CSV 파일로 준 거를 좀 만지는 거 정도까지는 할 의사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될까?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만 중앙정부에서 해줄 방법이 없을까? 취합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잘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비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업무 추진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청구하지 않아도 해당 웹페이지에 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런 조례가 없는 데들은 비공개고 그러면 다시 정보를 청구를 해야 되고 하면 또 저렇게 이상한 형태로 오게 되는데 기초의 의장들이 쓰는 업무 추진비를 쓰는 내역을 보시면 아마 기사를 한번 저희 기사 콘텐츠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11시 이후에 쓴 데도 되게 많고요. 도대체 업태가 의심스러운 데서 쓴 데도 되게 많고요. 과연 국민의 생활을 갖고 그렇게 쓰는 게 조례에 따라 자기들이 공개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 아니면 투명한 지방자치 통한 정보 공개가 어떤 튼튼한 지방자치의 어떤 근간이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일괄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할 데이터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건 만약 그렇게 하자고 하면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이번 콘텐츠를 많은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확인한 마당이 앞으로라도 이런 걸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작년 대선 사례인데요. 시간만 계산 다 보여드릴 수 없고 비슷한 작업이 되게 많았습니다. 작년 때 데이터 같은 이런 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작년 대선 때 저희가 정치적 이 사람이 어떻게 저희가 만든 거랑 같은 건데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런 걸 만들었었는데 의원 출신이신 분들은 의원 때 정치자금 사용액을 선관위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 정보공개청에서 받았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 출신이신 분 같은 경우는 판공비 내역을 받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아까 저희가 이번에 나타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선관위에서 다 제각각 데이터가 왔고요. 형식도 말씀드린 다 JPG, PDF.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거 분명히 전자적으로 만든 문서가 있거든요. 그걸 출력해서 갖고 계시다가 스캔을 떠서 주시는데 그것도 이미지 스캔을 뜨시는 거죠. 스캔 뜨는 과정에서 삐뚤어져가지고 이 열 자체가 왜냐면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PDF 같은 걸 읽어가지고 판독해서 데이터를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렇게 삐딱하게 스캔이 되는 애들은 인식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죠. 결국엔 다 다시 수작업을 해야 했던 겁니다. 국가의 돈으로 전자 문서를 생산해 놓고 그거를 출력해서 보관하고 출력한 거를 다시 스캔해서 뜨고 스캔하는 와중에 또 삐뚤어지고 스캔하고 그거 하는데 돈이 어떤 리소스가 들어갔으니 비용을 청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작년에도 경험을 했고 올해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사비로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책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지난 6.13 지방선거 투표율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60. 예, 손 들어서. 예. 61.5. 맞으신가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또 다른 분. 예? 또 계신가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신 뒤에 다음 세션 끝나고 손 먼저 드시는 분께 선한 권력의 탄생이라고 이 주제와 비슷한 책 한 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검색해 주시고요. 방금 발표하신 우리 김한별 중앙일보 팀장님 발표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많은 분들이 그 콘텐츠를 소비해 줬다라는 제목에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사실 포털에서 많이 기사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의 일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께서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중앙일보 사이트에 와서 내 동네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많이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도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뒤에 또 언론사분들 발표하시면 아마 더 그런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김한별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기자이기도 한데요. 환경닷컴 뉴스레빗의 김민성 팀장이 준비한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 사례와 그 의미 조금 비슷하겠지만 또 데이터 관련한 이슈들을 들려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앞에 해주신 말씀들을 받아서 예를 들면 아까 이미지 형식으로 찌그러져 있는 파일을 실제 보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담아왔는데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문제인지 보여드리고 저는 솔직히 오픈 데이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결국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 선거 데이터든 무슨 데이터든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핵심은 디지털 친화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많은 데이터들을 A4 용지를 뽑아놓고 알바 1톤 뽑아가지고
이 열정페이에서 뽑아내는 데이터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디지털 친화적으로 접근성 높게 사용성 좋게 공개할 것이냐만 공공 부분이 기억하셔도, 혹은 이것까지 또 너무 복잡하시면 공공 데이터 공개, 정보 청구 공개 1조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공공기관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공개해야 되는 건 공공기관의 의무이고 시민의 권리입니다. 네, 그게 공공법 1조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드리고 싶은 제안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앙일보나 뉴스타파처럼 유명한 그 매체가 아니라서 설명을 저희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뉴스레빗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R&D 센터이고요. 저희 뉴스레빗 하나에 4가지 부분의 랩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랑 다르게 요새 디지털 저널리즘에서 되게 중요한 4가지 분야이 있고요. 그중 하나가 데이터랩입니다. 데이터랩에서 저희가 되게 많은 그 공공 데이터들 기반으로 그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를 지난 2년 동안 선보여 왔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기사 개수로 따지면 한 300건 되고요. 기사 안에 들어가 있는 이터러티브로 따지면 약 1000여 개의 이터러티브가 제작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놀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빗닷컴이고요. 저희가 데이터 저널리즘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인터랙티브 시각화하고 하는데, 하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분야가 공공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살면서 하나하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들을 공공기관들이 혹은 정부가 결정을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의 미세먼지 실내 농도가 어떤지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안에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이 몇 개가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 데이터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오늘 주제도 선거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인데, 제가 그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선거 데이터 뭐 있으세요? 선관위에서 말씀해 오신 거예요. 선거 데이터가 뭐 있으세요? 그 선거 결과 데이터가 있으신 거. 그러니까 저는 김영별 랩장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데이터를 누가 어디서 어느 투표구에서 투표를 했다, 누가 많이 했다, 이런 거는 사후이고요. 정말 유권자들에게,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유권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입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은 어떻게 보면 공개되어 있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당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제대로 활동을 잘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평가하시지도 않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야, 그러니까 실제 선거 데이터 혹은 선거 데이터 저널리즘의 핵심은, 중앙일보가 우리 동네 의정사님을 한 이유는 6.23 선거 전에 유권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좋은 유권 판단을 하시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게 저널리즘의 관건이고, 그 저널리즘을 이룩하는데 공공 데이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 선거를 맞아서 2가지 종류의 유권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레딧 트렌드 2.0이었고 하나가 국회 데이터랩이라는 거였는데, 국회 데이터랩은 하면서 되게 많은 사명감 같은 걸 많이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가? 국회의원들이 물론 지방선거 의회 살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많은 관련이 있지만, 저희는 좀 정당 위주를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되게 거대한 사회의 매크로와 조형거리는 아래도 조형거리 툭툭 모양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20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들은 출석을 똑바로 하고 있을까? 결석을 누가 많이 할까? 아니면 국회의원의 그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입법 활동입니다. 입법을 잘하고 있나? 그러면 그냥 뭐 누가 법안 발의, 대표 법안 하나 발의하는 거에 10명씩 사인을 같이 해줘야 법안이 그 의장한테 올라가요. 그럼 대표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10명은 그냥 부마씨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표 법안 발의는 누가 많이 했을까? 발의된 법안 중에 어떤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되었을까요? 통과도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실제로 통과돼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믿길 수 있는 법으로 얼마만큼 정착이 되었을까? 그리고 재산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본회의뿐만 아니라 본회의보다 더 중요한 상임위원회 훨씬 많거든요. 상임위원회는 출석해서 일을 잘하고 있을까? 등등등을 저희가 3개월 동안 총 11편의 그 데이터 조사를 지금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그 뭐 다양한 이제 힘듦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힘듦이라면 본회의 출석률 같은 경우 저희는 그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웹상에서 크롤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법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픈 API를 사용해서 크롤도 하는 거고 웹 크롤링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필드들을 저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회의 출석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연대 의정간주센터 되게 좋은 자원봉사분들이 해주시는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왜냐하면 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 예를 열려라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출석부인데 참 웃긴 게 국회에서 제공하는 국회 회의록에는 이게 다 이런 식의 PDF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참여연대 분들, 열려라 국회 만드시는 분들이 갖고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손으로 입력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가 제가 아까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첫 번째가 디지털 프렌들리 해야 된다는 건데 디지털 프렌들리 하다는 거는 컴퓨터적인 기법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DF는 컴퓨터적인 기법으로 인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불친절한 거죠. 또 되게 재밌는 건 국회 PDF에는 출석한 사람만 적혀있고 결석한 사람이 안 적혀있어요. 결석한 사람은 누군지는 또 다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찾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법안의 대표 발의를 누가 했는지는 또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이 API 형태로 적용해요. API 형태로 적용했다는 말은 외부에서 긁어가기가 편하다는 뜻이죠. 왜 출석은 이렇게 불편하게 공개하고 법안 발의는 참 긁어가기 편하게 하니까요. 왜냐하면 잘하는 게 좋은 콘텐츠. 그래서 대표 법안 발의를 저희가 할 때도 이 API를 요한 시스템에서 싸그리 끌고 와서 공개를 했었고 또 다른 사례로 재밌는 건 국회의원 자산 같은 경우에는 PDF로만 또 공개를 하세요. PDF로만 공개를 하시는데 이 PDF로 공개된 자료들을 저희가 그러면 긁을 수 있으려면 이 파싱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파싱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파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저 302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전원의 재산 내역을 다 긁을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산은 긁어가기 힘들게, 그러니까 컴퓨터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을까? 법안 발의는 API로 만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또 보면 저희가 최근에 정치자금 지출해요. 이거 뭐 아마 이게 지금 언론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도전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왜냐하면 국회의원 300명만 해도 PDF 그냥 A4 분량으로 한 2만 장 정도의 PDF 스캔본이 날라옵니다. PDF 스캔본이 날라오는데
재밌는 거는 그 아까 국회의원 재산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PDF는 마우스로 주르륵 긁으시면 긁히는 PDF가 있고요, 안 긁히는 PDF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제일 싫은 건 이미지 PDF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를 못 읽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선관위에서 제공하시는 이 정치자금 지출 내역은 전부 이미지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 있네요. 어제 받았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의 2016년 17년도 정치자금 수출입 지출 보고서인데 아까 김한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삐뚤게 다 스캔이 되어 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이거 데이터 저널리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거를 저희가 디지털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OCR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근데 아시겠지만 OCR 프로그램은 구글이 그냥 오픈키트 형태로 공개해놓은 것이긴 하지만 대단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런 되게 크리티컬한 자료들은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전수 눈으로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주실까?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죠. 그 성관이에. 그래서 저희 성관이 분들이 저희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이런 많은 것들을 하면서 데이터 정책 제안이라는 걸 해요. 저희 팀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해보고 답답한 것들을 데이터 정책 비판이 아니라 데이터 정책 제안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저런 데이터들을 꼭 113만 원씩 받으셔야 되겠느냐 이런 컨텐츠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성관위에서 저 컨텐츠를 수수료를 청구하세요. 하는데 성관위에서 자체 개발한 정치자금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아까 같은 삐뚤빼뚤한 게 스캔한 자료를 주세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 오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마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 방어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느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대단히 말단 직원분들이시고 그분들이 아무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모르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항상 그런 걸 물으십니다. 목적을 물어보세요. 네. 당신이 누구시고 무슨 목적이시나요? 아시겠지만 정보청구공개법에서는 목적과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밝히셔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를 저희 같은 기자도 되게 어려운데 민간인들이 하시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뭐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제안 드리고 싶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그 수데빗에서 저희가 찾은 이런 공공 데이터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데이터 공유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출석률, 모든 국회의원들 출석률 공공기관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힘들게 얻어서 민간이 공개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는 게 지금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원래 공공기관이 하셔야 될 일이시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다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6.13 지방선거 최종 투표를 아시는 분 손 좀 들으시죠? 네. 시점이 네, 김동래입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날 수는 없고 또 하나 문제는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득표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건 역시 다음 세션에 찾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김한별 팀장님에 이어서 우리 김민성 환경닷컴 뉴스레벨 팀장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타파의 김강민 기자께서 또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한 선거 데이터 수집과 가공, 분석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데이터팀 김강민이라고 합니다. 이 요청 발표할 귀한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주제를 보고 나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 건 있었는데, 선거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분석으로도 부담스러운데 현재와 미래가 붙어 있더라고요. 살짝 부담스러웠지만, 예, 어차피 뭐 저희가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가 좀 넓으니까 그동안 어떤 데이터들을 다뤄왔나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선거 관련한 주기에 따라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다르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오는 거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현재 시점에 의원 명단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행안부 자치행정과 같은 데서 지방의회 백서 같은 걸 내기는 하는데 연락해서 현재 의원 명단 전체를 가지고 있나 그걸 질문을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건 가지고 있지 않는다. 각 지방의회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243곳의 지방의회에 다 개별 연락을 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의원들이 누구냐 이런 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관위에 연락을 해서 선관위에서 어쨌든 뭐 보궐선거 같은 경우엔 당선자 공시를 하니까 좀 찾기가 쉬운데 비례대표 승계하는 구시군 의원은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선관위에서 당선증은 나갈 거니까 선관위는 알고 있지 않냐 이런 걸 질문을 하니까 또 선거과에서는 뭐 지방 선관위에서 나가는 것 같다. 어쨌든 중앙 선관위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의원 명단을 바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곳에서 하더라도 몇 주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의정활동 정보도 마찬가지인데 국회 위안 정보 같은 경우는 비교적 뭐 상세하게 다 나오는데 의안이 뭐 통과됐다, 수정됐다, 심지어 발의자가 누구다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사실 해보고 싶었던 거는 그 겸직이라는 게 지방의원 유급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슈였고 그래서 겸직자들의 어떤 의회 출석률이라던가 의안 발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고 싶은 그런 게 최초에는 하고 싶은 일 중 하나였는데 그런 것까지는 도저히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뭐 겸직 미신고를 찾는 정도의 아이템을 저희는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잘 하려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그냥 제 생각인데 지방의회에서 그런 뭐 의안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개 잘 못하는 것도 사실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방의회 의원 7명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지방의회 사무처에 근무를 하는 근무자들 수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의안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좀 표준화된 양식이나 그런 것들을 리소스를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제공을 하면은 지방의회에선 좀 일관된 양식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받아보는 입장에서도 좀 똑같은 형식으로 오기만 해도 그런 걸 수합하고 그런 게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뉴스타파 김강민 기자께서 선거 데이터 관련해서 깊숙이 들어가셔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혹시 오셨나요? 나중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 기자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또 퀴즈에 대해서 녹색단 투표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예, 누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소 알려주시고요. 또 퀴즈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쉽게 답을 바로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수가 모두 몇 개인가요? 혹시? 예, 예, 정답입니다. 이번엔 다음까지 안 기다려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의 언론사 분께서 좁은 의미의 또 큰 의미의 선거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보도를 하셨는지 발표를 하셨고요. 이제는 좀 더 많은 이용자를 만나는 포털 사이트에서 그간 어떤 서비스를 해오셨고 어떤 데이터에 있어서 이슈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에서 오셨습니다. 카카오 손정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미디어 팀 손정아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발표해주신 내용과 조금은 결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많은 이용자들한테 선거 데이터, 선거 전체 이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 서비스 전체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유저 선거와 관련된 것들을 좀 잘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6년부터 17, 18, 3년 동안 계속 지금 매해 선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털에서 선거 서비스를 진행할 때 전체 개괄이나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 데이터 활용 사례, 그 효과 개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리가 여기서 잘 보이지를 않네요. 선거 개요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거 컨텐츠와 유권자와 후보자를 어떻게 잘 연결해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해요. 그래서 한 3개월 전에 TF가 풀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실시간 선거 뉴스나 지역별, 이슈별 그런 컨텐츠들과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저들이 선거에 어떻게 더 참여하실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기획을 고려하는데 그 가운데 코어에는 선거 기본 데이터가 있어요. 선거 기본 데이터는 역대 선거 정보나 선거 일정, 좀 전에 뉴스타파 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데이터가 있고 투표, 개표 데이터 관련해서 투표소나 사전투표, 투표율 개표나 요 플로어에서 저희가 그림을 그려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활용 사례인데요. 그런 기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하면은 유저들한테 좀 더 선거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면서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고, 사실 그 공약 키워드는 이거 지방선거 때 저희가 보여드렸다기보다 지난 대선 때 했던 화면인데요. 우선 이 고민을 시작했던 거는 특정 10대 공약을 발표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이 어떤 공약 키워드에 대해서 이 특정 후보자가 꾸준히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사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2012년 대선 이후부터 2017년까지의 전체 기간의 기사를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자가 커트로 얘기했던 일자리나 정치개혁이나 적폐청산에 대해서 자유로 처리 기술을 통해서 다 분류를 했어요. 물론 그 중에서 버려야 될 데이터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특정 시점에 어떤 발언들이 언급이 많았는지를 보면서 전체 추이를 유권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해서 공유를 화면에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시점에 2015년이면 15년 시점에
일자리와 관련돼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그 본문 내에서 커트 부분을 추출해서 이렇게 만든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거는 선관위에서 후보 공략 데이터를 좀 각각의 후보는 보여드릴 수 있지만 비교해서 보여서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후보자는 전혀 다른 관점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한 예시고요. 그 후보를 선택하면은 뭐 추가해서 계속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잡았습니다. 여론조사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는 전체 여론조사를 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모두 다 수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 CS가 가장 많은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실무 담당자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전담하시는 분이 2명이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걸 보고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이 늦어지면 바로 고객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는 답변을 아주 죄송합니다. 빨리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동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정말 0.1의 오차라도 사실 이게 잘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명이 같이 크로스 체크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음 선거에서는 좀 자동으로 받을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로 본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처음에 시작될 때 선거 이제 기간 전체에서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 쭉 보여드릴 수 있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너무 이제 당선자 명부를 딱 공개하고 나면은 그냥 조용히 다 이렇게 종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자한테 당선인을 바란다라는 거나 그리고 그 사이에 실제로 어떻게 어떤 플로우로 어떤 트렌드로 유저들이 보셨을까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스트 일렉션이라는 그냥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성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검색 순위, 후보자에 대한 검색 순위 변동이나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이벤트를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뭐 5차 토론이나 2차 토론 때 그때 어떤 기사들이 유저를 통해서 많이 소비됐는지 그리고 후보자의 검색 추이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같이 이렇게 함께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 관심도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모두 다 당연히 이 후보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하고 있지만 특히 어떤 후보에 대해서 지역별로 좀 더 관심을 갖고 검색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대적 관심도를 보여드린 페이지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슈와 후보자예요. 예를 들면은 4차 산업혁명이나 사드나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색한 이용자들은 어떤 후보를 더 많이 보셨을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슈와 후보자의 정보를 보여드리는 것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끝났을 때 뭐뭐에 바란다, 당선인에 바란다라는 네티즌들의 댓글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체 댓글 7만 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댓글에서 바랍니다 해주세요 라는 부분의 댓글들만 꺼냈고요. 그 안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물론 뭐 대통령이나 바랍니다라는 데이터는 다 그 단어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요렇게 데이터로 본 선거라고 해서 끝난 뒤에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도 처음 시도해 본 거여서 이것도 이제 사례로 공유를 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용자 참여 부분에서는 선거는 사실 축제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선거하면 선거 당일 하는 게 가게 되는데 그 전부터 네티즌들이 뭔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투표 이행시예요. 사실 이행시 뭔가 좀 올드한 느낌이 좀 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진지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투표 이행시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 명예의 전당에 이제 많이 이렇게 추천받고 하면 올라가고요. 이렇게 베스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되게 장을 열어드렸고 소원을 말해봐 같은 경우는 뭐 꼭 취업하게 해주세요, 뭐 최저임금 인상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드리고 그 안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키워드 버블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거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예시고요. 그 선거일은 사실 이제 투표 인증샷 쓴 SNS도 너무 많고 곳곳에서 다 이렇게 투표가 하고 나면은 공유하는 건 너무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코너를 항상 기본 메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되게 진지하게 다들 열심히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가족들과 갔던 것들이나 이렇게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증샷 페이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선거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인에 바란다라는 요 댓글을 쓴 것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의미 있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서 또 하나의 이제 서비스로 구성을 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투표율인데요. 그 선거 당일날은 그 선거 당일날은 그 투표율 정보가 거의 개표하기 전에는 메인 정보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투표율 정보가 오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있고, 전국 단위에 이렇게 뭐 선택하면은 서울이면 서울 하위까지 들어서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투표율 정보를 그 직전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해서 같이 쭉 이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출구조사인데요. 사실 출구조사는 이거 다 수동으로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출구조사 데이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멤버를 딱 연습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훈련을 막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신의사 교육과 국회의원 재보고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사실 출구조사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안 해도 될까 이런 고민도 들 것 같아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근데 개편까지 거의 시간이 2시간 정도가 뜨는 시간 동안 다들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없어요. 아무 데이터도. 그래서 이 출구조사는 저희처럼 실시간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서 출구조사는 이렇게 꼭 이렇게 페이지를 구성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거랑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개편은 바로 옆탭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워낙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유저들이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되게 많이 여러 가지 A/B 테스트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정보는 지금 90문장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이렇게 마우스로 홍보했을 때 바로 불러와서 전체를 비교해서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사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선거 시작 전부터 이렇게 플로우로 설명을 들었고, 사실 이제 효과 개선점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즐겁게 선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권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페이지를 구성하고, 그리고 후보자랑 유권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연결해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직관적이고 시각화를 통해서 투개표 정보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효과적인 거는 맞고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뭐 2년 뒤에 있는 총선에서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효과이면서도. 근데 개선점은 사실 안정적인 데이터 수급과 공공 데이터 활용 같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는 빨리 데이터 테스트도 진행하고 하긴 했었는데, 그 데이터 수급은 사실 저희가 의존하고 있는 게 방송사 데이터를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 당선자 정보를 안 주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자체 계산을 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입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수급 측면에서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기초 정보를 거의 엑셀로 주세요. 뭔가 수정이 되면 다시 메일로 주시고 그걸 다 수동으로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이제 그 자동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고, 공공 데이터 활용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많은 의견을 앞에서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포털에서는 공공 데이터 활용 측면을 지금 위에서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의 기초 정보나 요거 외에는 더 많은 고민을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제 스스로 좀 반성하고는 상상 능력을 좀 더 발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더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좋은 정보를 언론사에서 많이 만드시는데 저희는 사실 유통을 잘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원래 3시 30분부터 토론이 예정돼 있어서요. 조금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끝에 조금 서둘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언론하고 포털 사이트하고 조금 관점이 다르고요. 또 이용자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게 하는 선거 이슈에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고민이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정된 언론사 분들과 포털 사이트에서 오신 분의 발표는 모두 끝났고요. 오늘 특별하게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데이터 쪽 전문가로, 특히 선거 데이터 전문가로 알려지신 분이고요.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최광웅 데이터 정치경제연구원 원장님이신데요.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최 원장님은 참여정부 때,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하시고요. 또 지금도 이 공공데이터 전략 포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데이터 쪽에 워낙 그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근데 지금 행사 시간이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고, 근데 특별히 많은 또 분량의 자료를 보내주셔서 좀 결례이긴 하지만 15분 정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최강훈입니다. 28년 동안 그 속된 말로 정치판에서 일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서울시의원, 청와대에서도 일했고, 공공기관 임원, 지금도 일종의 정부 사이드죠. 제가 2013년도부터 그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선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좀 했었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 자칭 제가 데이터 정치 평론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정치 경제 평론이라고 일간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 2015년도에 바보선거라는 책을 폈는데 혹시 이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제가 급히 나오느라고 책을 못 갖고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선거 데이터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제 소개는 못했고요. 한글 파일이라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게 이제 저도 정치권에서 쭉 일했습니다만 정치권이 좀 어설픕니다. 대충 이제 감으로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일단은 이게 겨우 이제 여론조사 정도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이제 하면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외국을 보니까 외국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아예 사업자 등록까지 해가지고 데이터 정치 연구소라고 개인 사업자고, 작년에는 주식회사로 아예 했습니다. 데이터 정치 경제 연구. 이제 여론조사가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트럼프 당선을 맞추지 못했어요. 작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는 3%, 5%만 그랬었죠.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양강 구도라고 다들 그렇게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건 홍준표 2등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속된 말을 또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시계열 분석을 쭉 해보고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가장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갤럽이잖아요. 거기는 직업 까지 고려, 그러니까 직업 활동까지 이제 직업별 활동까지 고려해가지고 하니까. 근데 한국갤럽도 여론조사가 번번이 틀려요. 이번에는 보세요. 5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정당 지지도가 11%예요. 근데 결과는 27.76%, 28% 나왔잖아요. 전국 광역 득표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있었던 이제 선거 데이터를 보자. 투표 데이터, 대표 데이터 이걸 쭉 모으면은 어쨌든 간에 이 민심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 경제적인 지표들, 사람들이 이제 투표하는 그 근거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높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믹스를 시키자, 융합을 시키자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역대 선거 데이터를 시계열로 그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아직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시계열 분석을 쭉 해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시계열로 수집해서 분석을 해보자. 또 대선 같은 경우는 그 시점대에서는 1987년부터 8번의 대선 똑같은 방법으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총선은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하고 이전하고 약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는 1인 2표제가 언제 도입됐냐면 2001년도에 그 위헌 판결 나서 2002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그 전하고 그 후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분석을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한 외국 사례들을 이제 비교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똑같은 미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약간 다르죠. 프랑스는 결선투표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인 일본 사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요 사례는 굉장히 제가 특별히 소개하는데 우리 기자분들하고 혹시 저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석하고 한 방법론인데 데이터를 만지고 그 IT 쪽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식융합연구소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인식 소장님이라고. 이분이 여러 번의 책을 내셨는데 멋진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융합하면 미래가 보인다 라는 책에서 소개하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고 이게 유권자들이 전략 투표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분의 주장이라고. 이분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 미국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소개한 거예요. 심리학자들, 인지과학자들, 정치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들이 거의 없어요. 수많은 실험 결과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죠. 정치 성향은 유전이 된다. 정치 성향은 유전이 된다. 좌파 우파는 유전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분의 이름을 검색해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은 한 60% 정도는 좌파 우파가, 그러니까 미국에 오면은 민주당 찍는 사람은 민주당 찍고 공화당 찍는 사람은 공화당 찍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화당이면 아들도 공화당이고, 어머니가 민주당이면 딸도 민주당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저희 연구는 또 분석을 해봤어요. 현직 주지사 50명. 그랬더니 실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례를 이제 봐야죠. 누가 고정지지층이냐. 세대로 보면은 이른바 86세대. 대개 민주당은 고정지지층이죠. 2040, 40 청년들. 60대 이상은 또 한국당 지지층이고. 이익에 대한 투표, 직업으로 보면 화이트 컬러나 대기업들, 민주당 지지. 초고소득층 한국당 지지다. 유전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 민주당 지지, 호남권 민주당 지지, TK 한국당 지지. 86세대의 자녀들이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부동층 세대별로 보면 50대가 민주당 또는 한국당 교차 지지하죠. 요거는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50대 인구 비중이 높은 선거구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 그런 선거구를 분석을 해보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요럴 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투표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그 투표율과 고령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번에도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교섭단체가 4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쭉 분석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개표 결과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느냐. 개표 결과에서도 이게 그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 정체성이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지, 한국당의 정체성이 뭔지,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뭔지, 정의당의 정체성이 뭔지, 개표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근데 개표 선거 데이터만 봐가지고는 그 선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경제적인 지표, 사회경제적인 데이터까지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장률, 그 다음에 소득을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물렸느냐 안 물렸느냐, 뭐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봐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4년 동안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지방세 같은 경우도 9% 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정치 잘못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경제 파탄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저널리즘이기 때문에 주로 기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발제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도 20대 전반기 그 국회 그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민단체하고 언론사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건요. 그 기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종이라는 게 내부자들 협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내부자들한테 협조를 받으세요. 저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업무 추진비 같은 거는 빈간의 일각이에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작 진짜로 중요한 건요. 네? 진짜 중요한 거는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급하게 오셨는데 서둘러 발표 시간 맞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오늘 발표하신 분들 다 모시고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듣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발표하신 분들 다 나와주시고 또 우리 하시면 오늘 언론사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기에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이랄지 또 개선점에 대해 누구보다 또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언론사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0여 분 동안 프로아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또 답변해 주실 기자님들 또 지정해서 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발표자분들 앉아 있으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한 가지 질문 아니고.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능마감학교 있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계시는 마지막 발표자분 제외하시고 다른 네 분들 모두 데이터가 지금 공공 데이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큰 규모의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빅데이터의 가장 큰 한계로 이렇게 지적되는 것이 도대체 그 빅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으며 누가 쓸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선관위 포함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들을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어떤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몇 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 분 앞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혹시 나오실 분 있나요? 혹시 제가 우연히 보니까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오신 분이 저기 앉아 계시네요. 아무튼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저는 여기 한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18년. 우선 그럼 궁금하신 거 우선 질문하시면 혹시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구하기가 힘들고 굉장히 또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은 비정형 데이터니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조처를 이렇게 촉구하는 것 이외에 어떤 걸 하시는지 사실 언론사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집단은 없거든요. 혹시 아까 사례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모아서 그거를 단독을 하고 저는 그걸로 언론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시민사회에 공개하는 걸로 한 발짝 다 나갈 수 있는 지점을 거기서는 찾았거든요. 네, 그 외에 아까 촉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저희가 데이터 정책 제안을 하는 이유가 솔직히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은 2년 반 정도 붙잡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점 나아지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정보공개 청구나 혹은 이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반응들이 훨씬 차가웠다면 지금은 조금은 더 좋아지시고는 계세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더 챙겨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분명히 나아지고는 있는데 분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조차도 되게 힘든데 시민사회는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보다 더 나은 다른 관점 혹은 다른 목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보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더 큰 역량이 언론사보다 시민사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가 시민사회가 보다 자치적인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 일이 그런 일들이 전부 같은 맥락인데요. 저도 조금만 말 더 보태면 언론이
빼놓고는 할 수 없지 않냐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언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할 수 없고요. 이건 국민들이 하셔야 될 문제가 없고 저희는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 기초의회 아까 저희 많이 콘텐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콘텐츠 나간 다음에 해당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저희 걸 보시고 해당 의회 게시판에다가 글을 되게 많이 올려주셨어요. 너희 이렇게 썼다며 갈비집 가서 뭐 몇백만 원어치 먹었다며 국회의원보다 더 비싼 금배지 달고 있다며 하면서 그거 다 해명하라고 올리시니까 되게 반응이 달라지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초반에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특히 시간 관련된 거 한 30%밖에 회신율이 안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콘텐츠 나간 다음에 연락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기초의회 담당자분이 우리 공개하겠다고, 우리 공개 안 했다고, 너희는 왜 심지어 어디든 많이 썼다고 욕을 먹는데 너희는 왜 공개조차 안 했니? 뭐가 부끄러운 게 있어서 공개를 안 했니? 라고 그 게시판에 하고 항의를 하시니까 뒤늦게 담당분이 미안하다고 지금이라도 공개할 테니까 그걸 바꿔주면 안 되냐고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에 우리나라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정보 공개를 바꿀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신 것 같고 유권자분들이신 것 같고요. 저희는 그걸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언론이 세상 못 바꾸고요. 사람이 국민 여러분들이 세상 바꾸실 겁니다. 예.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데이터화했던 것들을 저희만 가지지 않고 좀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고 좀 대표적으로 내놓은 서비스는 저희는 공직자 재산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직접 그 데이터를 다뤄보지 않으면 모르실 텐데 저희가 2006년도부터의 익명을 수록을 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그게 다 이미지로 되어 있는 PDF여서 그걸 저희가 작업해서 올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역대 선거 정보라든지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맷들 저희 우리 김한별 기자님 지적해 주신 거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230 몇 개 다 포맷으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지방의회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개방할 때 좀 공통적으로 개방 표준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의회 관련된 것들도 지금 저희가 어떤 것들을 공통적으로 잡아서 어떤 형태로 공개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아까는 적극적인 방어자들 얘기 나왔는데 저희가 개방시키려고 해도 상대 기관이라든지 되게 적극적으로 방어들을 하세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하고 싶었던 게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해서 그거 CSV로 한번 공개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그 시스템도 있고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공개를 하냐면 한글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거의 개발이 돼 있어서 그거를 한글로 전환해서 그걸 또 PDF로 바꿔가지고 여러 이중 삼중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하던데 그냥 CSV로 개방을 해주면 편하지 않겠냐. 그런데도 여러 가지 정말 제가 같은 공무원으로서는 얘기하기 창피할 정도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올해는 일단은 실패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개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4시에 예정 마감인데요. 우리 이해관계 부처에 계신 분이 답변을 하면 대충 끝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만 더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감사합니다. 전 그 질문 두 개만 하고 싶은데요. 제가 투표를 할 때는 제가 항상 봤던 게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정책 혹은 진보적인 정책에 얼마만큼 찬성표를 던져니까 사실상 법안 같은 경우도 많이 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법안을 냈는지 그게 중요한데 제가 우리나라에 봤을 때 그걸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떤 정책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지금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 두 개가 모두 섞여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사실상 저는 이제 후보를 선택하기 전에 뭐 내가 중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내가 괜찮다고 하는 정책에 찬성을 많이 던진 사람을 더 원할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것에 대한 정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뭐 숫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주 멍청한 법안을 많이 냈다.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 멍청한 법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국민이 할 수 있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국민청원을 하면 됩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뭘 할 수 꼭 해야 하는데 지금 뭐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뭐 국민을 움직여서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국민은 뭘 해야 됩니까? 예,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오늘이라도 제가 국민청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건 제 정보니까 제가 그건 제가 정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장관기 국회 20대 국회 전반기가 5월 29일 날 끝나고 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평가를 하면 보통 이제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을 일단 법안 발의 개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상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안 발의 개수도 그 대표 발의는 몇 점, 공동 발의는 몇 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다 엉터리거든요. 제가 국회도 일하고 정당에서 오랫동안 일해봤는데 다 엉터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론사 기자분들도 있지만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국회가 6천억 예산 쓰는데 실제로 법안 하나 때문에 6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해요. 그걸 정말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저희 연구소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지금 4시 5분인데요. 질문은 플로아에서 1개 정도 더 받고요. 예,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게 저희가 이번에 다 한 거라서 되게 뼈아픈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성 분석이라고 하죠. 추정률이 어떻고 대표 발의 법안 수가 어떻고 상임위 추정률이 어떻고 자산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그럼 정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정성 분석이 왜 안 되느냐? 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됐던 것이냐, 아니면 이게 뭐 진보적이냐, 혹은 뭐 보수적이냐, 혹은 이념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니즈가 이제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뼈아픈데 이 지점까지 온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량 분석은 이제 된다. 누가 나왔고 누가 놀았고 누가 안 나왔는지는 알겠다. 근데 너 왜 안 나왔고 너 왜 법안 발의 안 했고 너 왜 불성실하게 묻는지에 대한 그 사유를 만들고 적고 기재하고 발표해야 되는 주체는 국회인 겁니다. 국회 자신들이요. 그 슬롯이 없어요, 그 항목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정성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공감하고 시민사회 혹은 저희 같은 언론인들이 요구해야 되는 거죠. 왜 안 하셨는지를 밝혀달라고. 그래서 저는 조금씩은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희망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의견들을 모아주시고 같이 뭐 국민청원이라도 같이 하고 해서 이유 다 밝혀라 라고 같이 한번 밀어보시죠. 네. 한 분만 더 질문이 그냥 많으신데, 예, 제가 직권을 한 분만 더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분도 손을 들어서.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분의 답변 겸 지금 질문하신 것도 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분석들이 사실 저희가 기사화하는 분석들도 있고 기사화하지 않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이 뭐 성향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거나 뭐 약간 되게 세세한 분석들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질문 주셨던 분에 대한 답변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사례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해외의 그런 정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가 혹시 피스칼노트라고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오늘 오시기로 했었는데 오셨나요? 샌프란시스코에 계셔가지고 시사를 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법안이 발의가 됐다. 근데 내가 기업 고객 입장에서 이 법안이 나한테 상관이 있는 법안인가 여부를 NLP를 통해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어떤 그 위원회들을 거쳐가야 되고 그리고 각 위원회들은 어떤 구성들이 있고 구성원들은 각각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법안이 어느 위원회까지는 통과할 확률이 몇 프로 어느 위원회에서는 통과할 확률이 몇 프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당신은 이 사람한테 로비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 사용료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몇 분 더 계신 것 같은데요. 준비된 시간도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뭐 더 꼭 질문하셔야 되나요? 예, 그 뒤에 계속 들으셔서 한 번만 더. 네. 네.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기업 운영자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선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건데 저는 시민사회가 나서야 하는 것을 공감합니다. 시민사회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언론사가 대중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입장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개방 동참하도록 언론사들 노력도 그리고 홍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결론을 아주 잘 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겸 우리 패널 분들 중에 말씀 안 하신 분 한 분도 계시고 해서 결국에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은 언론과 시민의 합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데이터 이슈도 마찬가지고 좋은 민주주의,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언론과 시민이 함께 선거 이슈 관련 정보를 캐내고 또 밝히고 또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길을 열어주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 다 나와서 발표를 해주셨고 또 데이터 미진한 점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뭐 다 나오셔가지고 질문도 받으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한 분만 답변을 말씀을 따로 안 하셔서 총평경 앞으로 카카오는 이런 거 한번 더 해보겠다 뭐 이런 말씀 듣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세돌이 바둑두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키워드들이 완전 광풍처럼 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블록체인으로 뭔가 좀 넘어가는 느낌인데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저는 사실 많은 데이터를 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있는 그 법규제가 사실 외국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비식별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게 이용자 전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 그런 게 좀 현실적으로 고려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또 하나는 제가 그냥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하고 이게 굉장히 고단하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기대감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오랜 시간 동안 좀 무겁기도 했고 또 가벼운 이야기도 나눴고 그래서 그런 좋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질문도 해주시고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이 마이크를 우리 오픈 데이터 포럼의 박지환 간사님께 일단 건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무리하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 뭐 개인적인 사비도 풀어서 제가 책을 3권 보내드린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끝나시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오늘 있었던 포럼에 관련 내용은 오픈 데이터 포럼 페이지에 상세하게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픈 데이터 포럼 7월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